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67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제31강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토지를 낙찰받아서 법정지상권과 지료 그리고 건물 철거권을 매개로 지상 건물을 싸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될 때 토지를 낙찰받아서 법정지상권과 지료 그리고 건물 철거권을 매개로 지상 건물을 싼 값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또 두 번째는 그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될 때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 소유자와 협상이 잘 될 때는 건물 취득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소유자와 협상이 잘 안 된다,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서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가압류, 또 처분금지 가처분, 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또 지료 청구 소송, 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명도 소송,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절차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또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활용 방안에 대한 전략을 미리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토지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지료가 연체되면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건물을 저가에 낙찰받을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지료가 2년분 이상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고 또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토지를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건물 활용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토지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에 지료 청구를 해가지고 지료가 연체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가압류는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경매 시에 그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압류 이후에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가압류 이후에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 되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료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건물에 전입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이 매각될 때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낙찰을 받을 것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건물에 임차인이 가압류 이후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은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가압류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 그러니까 가압류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되고, 또 임차인도 가압류 이후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낙찰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낙찰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료가 연체가 되면 지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 판결문은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집행 권원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료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집행 권원을 먼저 받아 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지료가 2년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향후에 건물 철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고 건물 철거하는 그 과정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건물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지료 청구 소송을 하고 또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서 지상권을 없앤 다음에, 그러니까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는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렇게 지료 청구 소송을 하고 또 지료가 2년분 이상 연체가 되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상당히 쉽게 건물 소유자하고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 소유자와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았던 집행 권한을 활용해서 건물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좀 잘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두 번째에서는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쉽게 또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 건물이 있을 때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지 또 성립되는지 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를 낙찰받고 또 향후에 그 건물을 낙찰받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그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토지를 낙찰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 사용료를 건물 소유자한테 계속해서 받을 것인지, 또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저가에 그 건물을 낙찰받을 것인지, 또 세 번째는 건물 철거를 하고 토지를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토지를 낙찰받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 채권으로 해서 건물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 가압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압류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압류 이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이 돼서 다음에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의 부담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낙찰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돼서 낙찰자의 부담이 없다.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고 경매를 시작했다. 그럴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경매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인수할 사항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득해놓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료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또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 철거 시에 그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시키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미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건물을 낙찰받아도 그 건물을 철거당할 것이다, 이렇게 입찰자는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받아도 향후에 이 건물은 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건물 철거 전에, 그러니까 건물 철거 소송을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 전에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시켜야 되는데, 명도 소송을 받아가지고 명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건물 점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건물 점유자가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는 명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래의 점유자가 그대로 점유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에서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받아놔야 다음에 명도 집행할 때 순조롭게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섯 번째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그리고 명도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료 2년분 이상의 연체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건물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자는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바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료가 2년분 이상 연체가 되고,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할 준비를 해놓고, 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적극적인 협상에 임한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해서 그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다 판결을 받아놨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또 건물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건물을 철거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한다. 그래서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다음 6번째는 이렇게 건물 소유자와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가 협조를 안 해준다. 협상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경매 신청을 하든지, 그래서 저가에 낙찰을 받든지,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미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또 명도 소송을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명도 소송을 받은 것을 가지고 명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 철거 집행을 해서 토지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토지를 잘 개발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그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때, 또 그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싸게 그리고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31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가 진행될 때 토지를 낙찰받아서 법정지상권과 지료, 그리고 건물 철거권을 매개로 해서 그 지상 건물을 값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을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1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부터 시작해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6편의 강의를 통해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를 모두 들으시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립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해드렸던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31번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